과거에는 어떤 보편화된 트렌드를 인플루언서들이 밀어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네. 이게 학습이 끝나니까 이제 내 집에 오리는 내가 선택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니까 나는 거실에서 작업을 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스스로의 변별력이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 다 취향의 세대 내지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로 좀 전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큰 변화고. 예를 들어 오피스 환경을 설계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매일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라고 울고 회사에 들어오면 그 정서감이 일할 때 반영이 안 될까요? 그러면 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같이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인간이 더 인간적인 정서적 동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운 선택이 가능한 공간 환경들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런 공간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고민들을 하겠죠. 소비의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공간 경험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소비만 하진 않으니까 집에서 쉬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거 공간과 일하는 공간에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주거 인플루언서와 주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반응도가 높아졌는데 네. 최근에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이 됐어요. 아, 학습이 됐다. 네, 자기 스스로의 편집이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집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보편화된 트렌드를 인플루언서들이 밀어주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게 네. 학습이 끝나니까 이제 내 집에 오리는 내가 선택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니까 나는 거실에서 작업을 할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스스로의 변별력이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는 다 취향의 세대 내지는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로 좀 전환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게 큰 변화고. 네. 이케아나 뭐 한샘이나 가구 브랜드들이 과거에 쇼룸 방식이라고 했었던 라이프 스타일 관점으로 연출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었고요. 맞아요. 지금 이후에는 성수동에 오픈한 앤더슨 씨, 디 에디트라고 하는 쇼룸, H픽스라고 하는 쇼룸 이런 네. 데들은 가구 중심으로만 돼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씬이 없어요. 그냥 가구들만 이렇게 배치돼 있더라고요. 네, 그걸 이해한 거예요. 가구를 내 집에 어울리는 환경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를 오브제로 내가 셀렉할 수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쇼룸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카피할 필요가 없어진 거네요. 네네. 그쵸. 셀프 셀렉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과 비슷한 거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장치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작동되면 그런 유의 무언가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오리지널리티에 자신을 투영해서 그것들을 선택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어떤 그런 값비싼 가구들은 그 시대 때의 어떤 일상의 어떤 무언가의 새로운 시대적 반영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가구들인데 지금은 그것들이 클래식이 돼서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고도 그건 꼭 사야 돼. 이건 나야라고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저희도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낸 가구들이 그런 그 오리지널리티의 시작이라고 또 클래식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중의 인식이 그렇게 수준이 높아지고 교양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구를 구입한다는 맥락으로 조금 더 보면 예전에는 진짜 이케아 들어오기 전에 2014년도 이전에는 가구를 주로 가격으로 봤던 것 같고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그렇다면은 가구를 디자이너의 이름을 보면서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저는 그 키를 지금 미래 세대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한테 넘겨? 아니,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 소비자 관점에서 그들은 그 키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당장에 소비 여력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사실상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을 드러내는 거에 그 서스름이 없어요. 그들이 이제 소비의 어떤 그런 그 메인 주체로 올라서게 되게 되면 그 시장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는 나이키 신발을 짝퉁을 신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라고 해요, 혼자라고. 근데 지금 저희는 절대 뭐 나이키를 짝퉁을 신는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들은 이게 짝퉁이야 아니야의 개념 자체도 없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투영된 나와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최근에 크리스찬센의 폴 케올룸 전시를 방문했던 방문자들을 보면 네. 되게 연령층이 낮아요. 네. 이제 관심도가 높아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대의 반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해도가 엄청 낮았을 때는 그냥 그런 전시에 상대적으로 어리신 분들이 가는 걸 그조차 유행을 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유행을 쫓는 행위가 그렇게 영속성을 가지고 계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제는 그냥 자기가 그걸 보고 싶으니까 나한테 그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가신다고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빈도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안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잖아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 건강해지는 그럼요, 과정인 그럼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디자이너로서 좀 걱정되는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뭐 아까 셀프 편집이 가능하고 이렇다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또 저는 미드 센추리 가구랑 몰리고 있다. 이 부분도 조금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 가구랑 이런 부분들의 선택지가 높아졌는데 국내 가구 디자이너가 이런 걸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적다. 분명히 시장 환경이 디자이너, 특히 가구 디자이너에게 유리한 환경은 아니에요. 아트피스와 가까운 어떤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산형으로 예를 들어 글로벌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매력적인 가구가 50만 원, 100만 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시장 뭔가 그 제조 뭐 이런 것과 맞물려져서 생기는 이슈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그들 어떤 시스템과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뚜렷해야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그런 양산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꼭 비단 가구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회사 공간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공간이라서 그런 부분들 맥락이 똑같을지 조금 궁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 공간들도 뭔가 변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현재 현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 공간,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오피스 환경은 맥락적으로는 다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러나는 어떤 그런 형식과 표현이 다르지 소비 공간은 전 인물 사건 배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네. 많은데 결국은 인물의 주체가 브랜드와 소비자의 그 관계 설정이에요. 근데 주거는 사실상 뭔가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관과 실제 내가 만나는 공간의 이야기 성격으로 상을 볼 수 있거든요. 오피스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헤리티와 정체성과 그것과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동료들의 동질화에 대한 이야기의 관계 범위 내에서 네. 전략이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주목받을 때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뭔가 스마트 오피스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람을 착취하고 뭔가 능률과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의 감시자적 역할의 느낌의 인상감이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 그 기술 환경이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오피스 환경은 인간이 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방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이 지원해주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오피스 환경을 설계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매일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라고 울고 회사에 들어오면 그 정서감이 일할 때 반영이 안 될까요? 그러면 난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다 같이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인간이 더 인간적인 정서적 동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운 선택이 가능한 공간 환경들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간을 선택해서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그런 공간에 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고민들을 하겠죠. 공유 오피스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피스를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 관점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오피스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저는 서양 중심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냐? 못 즐겨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이제는 회사를 다니는 장기 근속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좀 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오피스의 환경이 다채로운 업무 환경이 있어서 내가 선택적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세대에서의 인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기심이나 어떤 개인 중심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트래픽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동선과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식당 공간이라든지 뭐 휴게 공간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그들과 접점을 더 늘릴 수 있는 설계들을 되게 그 디자이너가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점점 효율과 기능만으로 뭘 공간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오피스 환경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이 그들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가장 좋은 곳, 뷰가 좋은 곳. 뷰가 뷰가 좋고 좋은 곳. 조경이 정말 완벽하고 공유 오피스 설계를 네. 진행할 때도 역시 개개인의 어떤 그런 공간의 영역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주더라도 결국은 공유 오피스에 오는 이유는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방에 틀어박혀서 일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더 큰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나 시너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는 게 맥락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환경들을 가장 천창이 있고 빛이 들어오고 중정 환경이 만들어지고 적용화될 수 있는 공간 환경들의 그런 교류의 공간 환경들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언뜻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접촉 어떤 그런 빈도를 늘려주는 거죠. 근데 그 접촉과 빈도는 꼭 이렇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상황이 있는데 이 상을 들어서 창을 바라보니 저쪽에 굉장히 멋있게 매력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여. 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인식의 연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빈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간 안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너지나 정서적인 어떤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업무 효율과 능률은 더 창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시간 효율성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네이버 1784 5층 식당 설계를 했는데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에요. 주방이 오픈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건물 코어 쪽에 배치했어요. 2시간 배식이 끝나면 문이 닫혀서 다시 벽으로 됩니다. 냄새가 밖으로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카페였나? 그래서 음식 식사를 하는 2-3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을 다 미팅 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해졌고, 가장 중요한 게 식당이라고 하면 식판 놓고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 저희는 태블릿 놓고 그 트레이를 놓을 수 있는 사이즈를 본 거예요. 커피 마실 수도 있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좀 넓은 거죠. 개인 업무도 볼 수 있고 팀 미팅도 할 수 있고 식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교묘하게 잘 설계하고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식을 착각으로 만들면 좀 공간도 성공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넓은 공간을 사실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썼다는 것 자체가 로스죠. 원래는 로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때까지 설계했던 프로젝트 중에 네이버 1784 프로젝트가 가장 복잡했던 프로젝트예요. 로비 환경을 저희가 설계를 했었었는데 크게는 4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비 환경은 기본적으로 컨시어지의 역할, 반드시 이 건물로 들어가려면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숨어 있는 거죠. 또 네이버가 어떤 그런 지역과 상생을 위한 어떤 헤리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미래 비전, 네이버의 미래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기에 투영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친로봇 건물이라고 해서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 성격인데, 그 로비 환경은 그 로봇의 허브일 수밖에 없는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그 네이버의 모든 건물과 연결을 해야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존재한 거죠. 그 로비 환경이 고려해야 될 대상 중에. 그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로봇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4개의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력화시키느냐가 이제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포인트가 네이버의 태생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글로벌리 큰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전염되어야 되고 공존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얻었던 것 같고, 그 야생성을 이 공간 환경 안에 네이버인, 그다음에 네이버 파트너, 그 네이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이 공간에서 느끼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봇 테스트베드 환경으로 공간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 잡혔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스타트업의 에너지가 발산돼서 노력하고 만들어내고 로봇과 같이 부딪히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그들 안에서 뭐 고민하는 그런 에너지 자체가 그것들이 파트너들도 전염되고 일반인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공간 환경들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공간과 건축 경험의 중심에 있는 것들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시는지 뭘 관찰하고 뭘 보시는지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현재 오프라인 공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가 팀원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경험을 디자인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가 물리적 형태는 누구라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네. 내지는 무의식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면 우린 되게 놀라운 장면을 공간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고민의 힌트는 직접 사람들 만나보거나 이렇게 뭐 관찰하면서 얻어내야 되는 그 건가요? 관찰이죠. 뭐냐면 그 골목길이 있으면 테라스 밑에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네네네. 쉬는 모습이라든지 네. 지하철에서 뭐 사이드에 사람들이 좀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 도서관이나 공간이 있으면 스탠드가 있으면 거기 주변이 좀 편안해진다든지 저희가 카페에서 펜던트가 있으면 그 밑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외부에서 잘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면서 얻었었던 경험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만 활용하면 또 그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팁인데 관심이죠, 관심. 평상시. 우리 고객이 미래 세대인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저희 미래 세대 동료에게 밀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랑 같이 아키모스피어라는 이름 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은 미래 세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어민이죠.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이런 제가 미래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분석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로 뭔가 이 상황을 케어해야 되고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성이 작동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 동료들은 그냥 원어민이잖아요. 어떤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뉘앙스 단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문화적 네이티브와 문화적 이방인에 대한 차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어찌됐건 디자인은 정서적 만족인데 분석을 통해서 사항은 백그라운드는 깔아놓을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힘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그런 의미에서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담당하는 어떤 역할들은 약간 패러다임에 대한 맥락을 항상 잘 깔고 가는 성격이고 저희 동료들은 또 그런 그 문화적 네이티브로서 어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 단위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저를 완전히 뒤로 빼는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신뢰합니다, 그들을. 최근에 어떤 우리가 뉴스를 생각을 해보자면 AI 같은 부분들, 즉 자동화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좌시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한테는 어떤 지금 변화를 주는지, 그 변화로 인해서 또 공간과 건축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들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두 번의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은 그런 온라인 환경의 쇼핑, 소비 행태가 가속화됐을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AI 아키모스피어에 대한 그 타인의 관심을 저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디자인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 프로세스로 좀 펼쳐놓고 네. 그들과 소통하는 편인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효율성과 능률성을 타 회사와의 어떤 차별성으로 만들어낼 때쯤 AI가 두둥하고 등장을 한 거죠. 저의 경쟁력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네네. 어떤 그런 불안함? 이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약간 그 패닉 상태로 지냈던 때가 있었었는데 그래도 또 살아남아야 되니 또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한 명의 동료로 인정하면 된다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뭐 거짓말을 하던 뭘 하던 굉장히 분석 능력이 탁월한, 그리고 뭔가 지적 능력이 탁월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언어 체계인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적으로 다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희 동료도 사실적으로 맞는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닐 거죠. 하지만 어떤 사항의 백그라운드를 두고 그것들을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들의 의견, 또 우리 동료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AI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들을 디자인의 소스로서 활용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사실상은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시대에 녹여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아키모스피어 디자인 프로세스를 쫙 펼친 다음에 AI가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노드를 찾아냈어요. 그 노드점에 그 AI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소스들이나 앱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소스 활용화 시켜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희가 거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올 초에 최초로 저희가 디자인을 현실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디자인 정체성이 더 효율적으로 빨리 구현됐고 그리고 더 풍부하고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더 체계화시키고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 안에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 팀원들이나 주변의 디자이너들이 그 유행하고 트렌드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고가 경직화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다 크리에이티브를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은 넓은 시야로 보면 다 비슷한 걸 만들고 있어요. 답습하고 있는 부분이 네, 형태 있나 보네요. 재생산자들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어요. 네, 네. 그들은 새로운 걸 하고 있지만 멀리서 보니까 다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 이 사고의 경직성을 AI는 수많은 데이터의 누적에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형태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의 사고 중심으로 AI와 같이 얘기를 해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AI를 대하면 훨씬 더 풍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자이너들이 지금 현재 조금은 더 빨리 익숙해지고 더 많은 실수를 빨리 하는 게 더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겁먹는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해보지 않고 일단.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별거 아니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긴 과정이 한순간으로 웅축되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AI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응축된 상황들이 빨리 우리한테 도래되지 않으니 지금 빨리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겁먹지 마라,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얘기해주고 싶어요. 연결해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제 생각의 연장선에서 그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좋은 공간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온기 철학이라고 최근에 좀 정의 내렸어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상으로 지내고 있는 공간인데 판매와 목적과 이런 것들로 오프라인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따뜻함.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질감의 부드러움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저희가 어떤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계된 공간이 있었을 때 저희는 자주 그 공간을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이프트완이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공간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면 장소가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좀 일상적인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었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공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계속 오프라인 공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라이프테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떤 기술이 태동되고 그것들이 공간 환경과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들은 그냥 근저에 깔리는 어떤 인프라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 환경들. 저는 우연찮게도 언커먼 스토어도 그다음에 네이버 1784도 그런 기술 환경이 구현해낼 수 있는 세련된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인프라로 깔고 또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에 표현해내는 것들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하면서 프로젝트 설명을 덧붙여서 회사의 그 홍보가 조금 되게 얘기 잘 하시네요. 그래. 나 뭐 한 거야? 아직까지? 나 성공한 거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좀 아니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는요. 네. 출연 결정하신 이유 살짝 말씀해 주세요. 현 시대에 이런 그 상업 공간 디자이너 내지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사회적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거냐면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에서 쇼핑 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의 경쟁력을 갖춘 디자이너들이 한국 시장에 엄청 진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한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물들을 해나가면서 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함이 저희의 어떤 목표였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서구의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디자인 식민지가 저희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경쟁력을 갖추고 저희 스스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일상화 시켜 나가면 저희는 충분히 훨씬 더 자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그 해외 디자이너와 함께 경쟁하면서 되게 훨씬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나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잠깐 했었던 것 같고, 우리 대중의 공간과 건축을 바라보는 교양 수준이 좀 높아지고, 또 디자이너들도 이런 시대를 타이밍이라고 자각하고 함께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많은 디자이너들과 이런 사항들을 시야 넓게 공유하고 함께 더 매력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성장을 도모해보면 어떨까. 이런 자리들이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다채롭게 조금 더 스페시픽한 내용에서부터 또 거대한 어떤 담론까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디자인 어떤 필드가 조금은 더 선하게 또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아요.